시작하기 전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어제 그 아카시아 연대기 1장 앞에 조금 하다가 말았죠. 오늘 만약에 뭐 원래대로라면 6장까지 1시간 안에 달려야 되는데 어차피 불가능한 것 같아요. 조금 밀리는 감이 있는데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아침에 3시간씩 꼬박꼬박 제가 강의를 하게 될 테니까 조금 속도를 빨리 내서 채워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제가 지금 10시 20분까지밖에 안 해서 어차피 하다가 중간에 또 조금 잘린 상태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강의 하다 보면 중간에 어차피 잘린 채로 끝나서 마무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얘기를 하려면 뒤죽박죽이 될 것 같아서 강의하기 전에 광고부터 좀 할게요. 딴 게 아니라 월 세미나 안내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카데미가 1년의 날짜 수로 따지면 총 20일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5일 연속으로 해서 10일, 그 다음에 1월달하고 8월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0일, 해서 총 20일 정도 하루 8시간씩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포인트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아카데미는 초점은 교사 양성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아카데미를 꾸준히 듣고 나면 그 발도르프 교사로서 갖춰야 될 교과 방법론, 예술활동, 인지학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채워질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학 때 하는 거하고 월 세미나하고 조금 다른 거는 방학 때는 보편 인지학 중심으로 흔히 이제 가장 교사 연수에서 많이 하는 틀들을 따라갑니다. 예. 교과목하고 보편 인지학을 중심에 놓고 슈타인의 원서를 조금 끼워 넣는 식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 세미나는 성격을 조금 달리해서 사실 발도르프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그 받침이 돼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제 유기이론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유기이론론은 하나의 세계관이잖아요. 이게 무슨 특정한 과목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 세계관이라고 하면 유기이론론에 기초한 예술도 있고 농사도 있고 사회운동도 있고 의료도 있고 전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자연스럽게 어떤 유럽이나 영미권의 많은 발도르프 학교들이 역동농업이나 인지의료나 어떤 사회경제적 단체들을 조직하고 교류하는 연대활동이나 이런 거하고 발도르프 학교가 같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회적인 하나의 그 생명력 있는 교육운동으로서 이제 안정을 찾아가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시도들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취약하고,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역동농업 텃밭을 한 몇백 평 운영을 하고 있고, 20년간 역동농업을 해오신 서교수 농부님이 직접 이제 안을 짜고 관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근데 해 나가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세미나에서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그 강의 시작할 때 좀 안내를 드렸지만 인지학 완전 정복 가능하다. 완전 정복 되려면 자유의 철학하고 아카시아 연대기하고 이거를 양극으로 삼아가지고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자유의 철학 같은 거 보면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현대 철학과의 대결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 많은 발도르프 종사자들이 자유의 철학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예, 뭐, 번역이 좀 약했다라고 하는 그 불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관점 자체가 우리한테 생소하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사실은 서구 철학사에 대한 배경적인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칸트 얘기 나오고, 쇼펜하우어 얘기 나오고,
쉘링 얘기 나오고 뭐 피에테, 헤겔 온갖 철학자들이 다 나오는데 그 사전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자유의 철학에 슈타이너가 말하는 걸 쫓아가려고 하니까 예, 버거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인지학 그 자체가 이해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근대 철학과의 연관성 또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인지학이 발도르프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나 농업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가 그 양평학교 자체가 하나의 정체성적인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게 인지학과 동양학을 내용적으로 결합시켜서 조금 더 풍부하고 진화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려면 동양사상과의 결합도 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학 중에 아카데미는 보편인지학과 슈타이너 원서를 중심으로 집중하고 월 세미나에는 이런 교양적이고 확장적인 내용들을 좀 전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중에는 교사 연수를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방학 때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죠. 대부분 보면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와 계시지만 초등학교 교사분들이나 어떤 리듬, 생활 리듬 때문에 방학 때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카데미를 주로 참석하고 일반인들한테도 조금 더 열린 구조로 월 세미나는 교양과 어떤 내용적 확장 중심으로 이제 인지학을 풍부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쭉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번 2020년도 그 월 세미나의 초점은 지금 우리나라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퍼져 있지 않아요. 근데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좀 적어도 발도르프계에서는 공유가 돼야만 인지학을 보는 시각이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 세미나 전체를 통해서 유기이론론적인 관점이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다. 인지학과 슈타이너의 사상 전반에 관통하고 있다는 거를 초점을 맞춰서 좀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 방법론이라고 할 때도 우리는 교과 방법론 하면 맨날 식물학, 동물학, 천문학 이런 식으로 과목으로 자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과목뿐만이 아니라 과목 이상으로 중요한 게 교사와 아이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학생과의 대화법,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어떤 시각을 갖추는 거. 그 다음에 어제 잠깐 나왔지만 골격을 보고 상을 보고 상태를 파악해낼 수 있는 어떤 관찰할 수 있는 이해를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3교시, 4교시에 있는 예술활동과 교과방법론이라고 하는데도 그동안에 그냥 과목 개념으로 이해됐던 것보다 조금 확장해서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내용만 훑어보고 빨리 한번 훑어보고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2월달의 강의는 유기이론론이란 무엇인가 하는 총론적인 강의입니다. 그래서 인지학과 동양학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동일성, 이거를 그냥 특강 형식으로 제가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때가 2월달이잖아요. 2월달, 3월달이 신학년이 시작되면 아이들 할 수 없이 사실은 발도르프에서는 문자 지도를 한 3학년쯤에 문장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속도를 느릿하게 맞추어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글에 대한 음소 학습은 1학년 때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3학년 전에 최소한 우리 사회의 리듬 자체가 빠르잖아요. 한 2학년 때쯤은 익힐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학기 초에는 문자 지도가 제일 큰 이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에 훈민정음을 배치했습니다. 그 훈민정음을 정음 한글 문자 지도, 앞으로 정음 한글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겠습니다. 어차피 사회적으로 한글은 고착이 된 제도적 용어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는 한글파하고 정음파가 싸웠어요. 우리는 조선어학회를 알고 있잖아요.
조선어학회가 한글파입니다. 예, 조선어 연구회라고 박성빈이라는 분이 주도했던 데가 있는데, 조선어 연구회는 훈민정음 부활파였습니다. 그래서 정음파하고 한글파가 내내 싸우다가 정음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주시경 선생하고 최연배 선생입니다. 근데 아래아를 탈락시킨 사람이 주시경 선생이에요. 모르셨죠? 예, 1910년에서 14년 사이에 주시경 파들이 12년도에 첫 조선어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질 때를 전후로 해서 주시경 파들이 한글 보급 운동을 열심히 나서면서 아래아를 탈락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실용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예,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역년, 뒷글, 리을 이런 것들은 전부 훈몽자회에서 나오는 건데, 훈몽자회라고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세종 사후 80년 뒤에 쓴 책이 있는데, 실용적인 교습서인데, 그 훈몽자회에는 훈민정음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 한글이 정음이 반포되기는 했으나 보급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굴곡을 겪었습니다. 많은 굴곡을 겪었고, 결정적으로 주시경 선생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읽어보지 못했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다시 발견이 된 게 1940년도에 발견됐습니다. 46년도에나 세상에 실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어떤 굴절된 역사들 때문에 어쨌든 안타깝게도 아래아가 탈락된 채로, 그리고 몇 개의 자음이 탈락된 채로 이제 한글이 보급이 됐는데, 맞춤법 통일안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한 굴곡을 거치면서 어쨌든 정음의 표기 방법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래 훈민정음 표기 방법대로 표기를 하게 되면 표시할 수 있는 음가가 뭐 거의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거의 무한대가 되는데, 숫자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어차피 우리 인간의 음성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컴퓨터로 그냥 산술적인 계산만 굴리면 대략 한 400억 개 정도의 음가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400억 개. 말이 안 되는 표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정인지 후서에서도 그런 어떤 음가 표기의 무한 확장 가능성 같은 거를 자랑합니다. 이 글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소리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학울음 소리, 바람 소리, 무슨 소리, 자연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그 정도는 아니죠. 지금 24자짜리 한글과 지금 현재 맞춤법을 기초해서 표기하는 거는 대략 한 11,700개 정도의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전 세계 문자 중에서 최고입니다. 대략 영어가 3,000 몇백 개 정도 표기할 수 있거든요. 한글 다음으로 음가 표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알파벳이 영어예요. 영어가 사실 족보 없는 언어죠. 별 정통성 없고 족보 없이 이것저것 막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언어인데,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섞였다는 장점 때문에 인도 유럽어 계통 중에서는 음가 표기가 가장 풍부하게 되는데, 그런데 3,000 몇백 개밖에 안 돼요. 우리 같은 경우에 11,000개가 넘어가니까 거의 4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잘 살려도 지금의 한글 체계가 뭐 인류가 공유해서 덕을 볼 수 있는 문자 체계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는 뭐 우리가 한글이라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가지고 훈민정음 살리자 운동을 무리하게 뭐 사전 표기 다 바꾸자 이런 식의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나마 어떤 제자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한글을 조금 더 풍부화하는 쪽으로 사회적인 문화적인 운동을 펴나가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정음 한글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 훈민정음의 정신을 반영한 어떤 모국어 살리기 운동, 한글 살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음 한글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계속 써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정음 한글 문자지도가 2월 1일, 그러니까 2월달, 3월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3교시에는 제가
인지학의 언어 이론, 슈타인의 언어 이론하고 훈민정음 제자 원리가 어떤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론적인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업에서 현재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수업 지도, 시연과 연수를 해 주실 겁니다. 조진효 선생님이 2월 달에 하시고, 실제 수업 시연은 조진효 선생님, 위재호 선생님이 해 주실 겁니다. 저는, 2월 달에는 인지학과 연결한 이론적인 배경을 강의를 할 거고, 3월 달에는 해례본에서 중요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제자 원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월 달 넘어가서 이거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3월 달에는 참 유기이론적 농법, 이게 딴 게 아니고 생명역동농업이죠. 근데 생명역동농업도 결국 중요한 것은 유기이론적 관을 이해하는 겁니다. 별자리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파종 시기나 수확 시기를 잡는다. 단순히 파종과 수확뿐만이 아니라 비료를 만들 때에도 어떤 재료들을 섞어서 어떤 유기 비료를 만든다. 하는 거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게 결국은 유기이론적인 동식물 파악이거든요. 그래서 유기이론적 농법으로서의 생명역동농업의 원리에 대해서 3월 달에 한번 다루고, 생명역동농업 강좌는 저희가 사실 2019년도에도 6번 강의를 했습니다. 6번 강의를 했고, 꾸준하게 계속 강좌를 열어오고 있었습니다. 별도로 솥불농장하고 협력해서 생명역동농업에 정말 관심이 있고, 심지어는 농사를 직접 짓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농부들 중에서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은 조금 더 타이트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따로 열 거고, 요 월 세미나에서는 이제 교사들을 위한 일종의 안내입니다. 어차피 발도르파학교에서는 역동농업을 계속 같이 퍼뜨려 나가야 됩니다. 농사 수업을 해야 되는데, 농사 수업하는데, 발도르파학교에서 농사 수업하는데 그냥 아무 농법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일반 농법으로 노작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농사를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정말 전면적인 어떤 유기적 교류 관계를 이해하려는 걸, 그게 교육적 목적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발도르프 교사들이 생명역동농업법을 저는 알아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생명역동농업을 소개하고요. 4월 달에 여기에 강사가 옆에 뒤에 써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 조준효 선생님, 위재호 선생님, 인준호 선생님, 김학철 선생님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칸은 이름이 안 써져 있잖아요. 그 이름이 안 써져 있는 건 그냥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안 써진 건 전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럼 4월 달에, 근데 이거는 제가 결정을 못해서 이름을 안 써놓은 건데요. 인지의료를 다뤄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인지의료의 어떤 이론적인, 원론적인 기초를 다룰 생각인데, 이걸 제가 할지, 저희 학교 의사분들하고 팀을 이뤄서 어떤 다른 형식을 구해볼지는 조금 더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해져서 그냥 했고요. 그 다음 5월 달에 들어가서 저희 학교 의사인 김학철 선생님이 아이의 정신건강을 하루 종일 하시겠다고, 해야만 하겠다고, 이거 꼭 해야겠다고 손 번쩍 들고 막 주장을 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의 정신건강, 결국은 아이들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교사가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끌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좀 능동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심리 상태 자체가 당연히 안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교사가 뭔가 불안과 조급증에 쫓기면서 아이를 투명하게 관찰하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김학철 선생님이 하시는 이 강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과 돌아보기, 어떤 이런 기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요령도 같이 겸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월 달에는 김학철 선생님의 아이의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루 종일 가고요. 6월 달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는 어제 잠깐 소개드린 슈타이너에게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근대 철학자,
19년도 월 세미나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19년도 월 세미나에서는 어떤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특정 개념이나 특정 텍스트를 좀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식으로 심화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6월달 강의에는 괴테의 색채론하고 슈타이너의 세계본질 이 두 가지 비교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에 이어가지고 김학철 선생님이 명상법을 강의하시겠답니다. 정신과적 명상법 믿을 수 있나 몰라. 막 자가 정신 분석하는 그런 거 가르칠 것 같은데. 명상법은 워낙 많이 있는데 김학철 선생님 그냥 개인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김학철 선생님도 정신과 의사잖아요. 근데 그 아버님도 나이가 70 중반으로 가시는데 정신과 의사세요. 그 아버님은 개인적으로 인도를 훑고 다니면서 온갖 수행법을 배워 오셔가지고 20년째 요가원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예, 물구나무 서서 전화 받으시는 분입니다. 진짜로 물구나무 서서 장시간 통화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김학철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버님 모습을 이제 보고 배우면서 나름대로 명상 수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본업과도 연관지어서 이제 쭉 이렇게 고민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7월 달에 칸트와 슈타이너의 인식론적인 통일성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수채화하고 칠판 그림을 다룰 겁니다. 저 앞쪽에 4월 달에 있는 저학년 음악하고 리듬 활동을 빼먹었네요. 저학년 음악하고 리듬 활동의 인준호 선생님은 일반인들은 뭐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발도르프 교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신망이 높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유학파들 중에서도 공부도 가장 길게 하신 편이고 지금 성남자유 발도르프 학교의 대표교사로 계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7월달로 넘어와가지고 수채화 정효진 선생님은 저희 학교 미술 선생님입니다. 칠판 그림을 맡아주실 김용양 선생님은 슈타이너 학교, 나스슐레 학교. 죄송합니다. 옛날 학교가 슈타이너라 가지고 헷갈렸습니다. 나스슐레 학교는 양평에 있는 그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 발도르프 특수학교입니다. 거기에서 장애우들하고 작업장에서 열심히 저희하고는 학교 원년부터 계속 교류를 해왔던 선생님이십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9월에 들어가서 제가 이것도 저희 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서구의 연구 상황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이게 하나의 그 포커스로 조명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니체 초인 개념하고 슈타이너의 자유로운 개인의 개념을 비교 고찰하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술활동 교과 방법에서는 신미용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원래 미술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수업이 없어서 애들이 적어서 그리고 이분은 조형만 하시겠다라고 특화된 영역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인데 적절한 지금 수업 구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수업은 안 맡고 계시지만 역시 학교 설립 시기부터 저희 학교하고 같이 해오셨던 양평학교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 10월달 들어가서 이게 또 19년도에 잠깐 시도를 했고 20년도에는 조금 완성형으로 해보려고 욕심을 내고 있는 주제입니다. 12감각의 동양적인 이해입니다. 12감각이 생활에서 일상 학교 생활에서 정말 교사들이 이 12감각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려 그러면 지금 12감각과 관련해가지고 볼 수 있는 책은 한 권뿐이죠. 알베르트 수스만의 영혼을 깨우는 12감각. 근데 그것만 읽어가지고는 그럴듯하네 라는 감은 오지만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위감각 깨우려면 뭘 먹여야 되는지
청각, 시각, 언어 감각, 사고 감각하고 언어 장부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렇게 연결이 됐을 때 애 행동에서 어떤 패턴으로 드러나는지, 예. 몇 가지 간단한 균형 감각, 운동 감각 테스트 하는 거 이상으로는 사실 감각의 상태를 우리가 측정하거나 관찰하거나 할 수 있는 툴이 없단 말이죠. 이거를 뭔가 좀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인지학에서 뭐가 어떻게 개발되어 있는가 하는 연구 성과는 찾기가 제가 찾아봤는데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12감각론이 슈타이너 사후에 많이 발달을 안 한 거죠. 예. 크게 축적된 발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12감각이 수수만의 책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이 동양의 5운육기나 12경락으로 연결을 시켜서 보면 깔끔하게 설명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작년에 좀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좀 개론적인 강의는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조금 더 좀 이론적으로 완성을 해서 금년에는 12경락과 12감각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법으로 좀 풍부하고 체계를 갖춘 걸로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게 10월달 강의고 11월달은 이제 이어서 사상의학하고 연결을 시켜서 기질론을 좀 한번 끝장을 내보려고. 예. 사실은 병을 우리가 병리적인 현상을 이해를 하려고 할 때 물리적 원인이 아니라 심리적 원인에서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심리적 원인에서 병을, 생리를 이해하는 체계적인 어떤 틀이 있다 그러면 예, 기존 유기이론으로 완성시키는 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조선 말기에 전 세계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로 생리를 이해하는 체계적인 틀이 나온 게 사상의학이거든요. 사상의학, 우리는 사상의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이죠. 그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의 첫 장을 딱 펼치면 곧바로 성품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 사단론이 나옵니다. 전부 인간의 성격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심성 구조로부터 어떻게 오장육부가 영향을 받고 어떻게 그게 병리로까지 가는가 하는 금방 얘기했던 심리로, 정신으로 생리를 이해하는 이 틀을 뭐 인류사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잘 잡아놓은 게 동의수세보원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이런 보물 같은 컨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의사분들도 사상의학을 아주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이걸 원론적으로 수세보원을 제대로 해석한 것을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동의수세보원이 황제내경하고 맞짱을 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대단한 이론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황제내경하고 동의수세보원이 마치 대칭적 짝패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예, 그런 양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딴 자리에서 제가 가끔 조금씩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말씀만 드렸지만 동양 3000년을 이끌어왔던 문명설계 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주역이거든요. 근데 이 주역과 거의 대칭적 성격의 주역을 심화시킨 새로운 역법이 나온 게 19세기 말의 정력입니다. 이 19세기 말에 황제내경을 결정적으로 강화시키는 사상의학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주역을 결정적으로 강화시키는 정력이 나왔어요. 굉장한 사상적, 정신적 성취가 있었던 건데 뭐 아시다시피 그 뒤에 조선왕조 망하고 우리는 곧바로 식민지 들어가고 근대화 과정에서는 이 어떤 전통과의 단절 그리고 오히려 국가폭력적으로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냥 명맥이 사회적으로는 거의 끊기다시피 해버린 거죠. 근데 제가 인지학을 공부하면서 이거 내가 평소에 늘 하던 생각인데 슈타인의 글을 보자마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관점하고 너무나 유사한 걸 느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발도르프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베이스는 사실은 저는 계속 주역, 뭐 사상의학 이런 쪽에 관심을 오랫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관점에서 인지학이 바로 이해가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어떤 그런 양쪽의 결을 조금 더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
금년 말에 11월달 강의, 10월달 강의, 11월달 강의에 걸쳐서 좀 한번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때 같이 이제 제가 하는 강의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박자를 맞춰가지고, 이제 3교시, 4교시 때 학교의사 선생님이신 장유진 선생님이 하위 감각과 한마디로 식단입니다. 음식 영양. 예, 직접적으로 먹거리하고 관련된 얘기. 이건 꼭 듣고 싶죠. 예. 예, 자기 체질 파악해가지고 자기 관리, 가족 관리 다 할 수 있는, 갑자기 제가 지금 무슨 홈쇼핑 소개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건데, 예, 다 할 수 있는, 한 번 배우면 평생 가져갈. 이러면 도저히 월세미는 안 들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단강은 못 듣습니다. 풀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 들으려면 10개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 영양하고 하위 감각과의 상관관계 밝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에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11월 달에는 수공예를 할 겁니다. 김현숙 선생님은 역시 나수슐레에서 일하시고 지금은 저희 양평학교의 수공예 선생님으로 올해부터 일하게 되실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12월 달에는 신화와 동화, 아시다시피 발도르프학교에서는 종교 수업 안 하죠. 발도르프학교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에서든지 종교와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죠. 그런데 또 사실 종교가 단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종교 없이는 어떤 특정 문명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구인들의 심성을 이해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이해 없이 이해한다? 불가능합니다. 동양인들의 어떤 심성을 이해하는데 마찬가지로 유불선을 이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순이 있죠. 종교 그 자체는 단지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 이미 생활 문화이자 하나의 그 시대적인 패러다임으로서 작용하는 큰 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근대의 학교 과정에서는 종교와 정치, 종교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것들은 일단은 학제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이게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또 제도 종교의 어떤 부분들을 또 다 가르치거나 그 사회 일반적인 흐름에 반한 어떤 교육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근데 사실 종교가 미치는 문화적, 생활적인 영향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동화들이에요. 동화들의 이야기 구조, 그 속에 나오고 있는 상징 체계, 이것들은 전부 일체 신화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신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종교의 풍속 버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화와 동화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신화와 동화에 나오는 많은 어떤 상징 체계들에 대한 어떤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면 그 종교 교육을 안 하는 거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화적 공백들을 좀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아이들한테, 특히 저학년 아이들한테 발도르프 교육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저학년 담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로 아이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해야 되고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책 읽는 거 권장한다고 무조건 책 많이 읽는 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악서도 많으니까. 양서를 고르는 게 능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 얘기나 들려주는 게 아니죠. 발달 단계에 맞게끔 얘기 들려줘야 되는 거죠. 예, 뭐 고학년 아이들한테 다람쥐 도토리 이야기 이런 건 안 맞죠. 예, 황새가 뭐 물어다 줬다더라 애기를, 이런 얘기는 고학년 애들한테 안 맞는 얘기입니다. 고학년 애들한테 들려줘야 될 동화가 있고, 저학년 아이들한테 들려줘야 될 이야기가 있고, 또 심지어는 만들어놔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 많은 것들은 신화의 상징체계에 대한 아주 능숙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원활하게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각 잡고 진지하게 신화와 동화의 어떤 구조와 상징, 해석 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라고 보고,
마지막 12월 달에 신화동화를 통해서 본 상징책의 유기 이론적인 어떤 해석.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신화나 동화들에는 수없이 많은 상징체계들이 나오는데, 상징들이 나오는데, 동물도 나오고, 그죠? 뭐 특정한 요괴나, 특정한 요정이나, 특정한 사물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꽃, 나무, 예, 동물, 이런 것들이 어떤 상징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단지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뿐만이 아니라 스토리 구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어. 그 스토리 구조 자체가 특정한 철학 사상을 아예 함축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전라동화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는 눈을 한번, 예, 공유해 보는 거죠. 12월 달 그걸로 마무리를 하고, 이어서 똑같이 이제 초급 과정의 신화, 역사, 문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현영 선생님께서 실제 수업에 쓸 수 있는, 예, 소스들을 안내하는 걸로 이어나가실 겁니다. 잘 짰죠? 듣고 싶죠? 오늘 바로 신청할 거예요. 오늘 바로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뭐 부록이나 뭐 하나 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인지학사회라고 하는 잡지에 하다 보니까 거의 고정필진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지학사회라고 하는 개간지를 지금 김광선 선생님이 만들고 계신데, 그 권두 논문은 지금 2번 연속 제 글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돈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뭐 잡지도 아직까지는 누추합니다. 잡지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양질적으로 누추한 편이지만, 어쨌든 이제 한번 내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낼 겁니다. 내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할 수 없잖아요. 끈기로 가야 되는 거지. 용기보다 끈기로 갈 수밖에 없는, 발을 뗐기 때문에 계속 갈 참인데, 저희가 17반 해가지고 인지학사회 잡지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주요 필진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원고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책이 나오고 나면 택배가 옵니다. 우체국 택배. 원고료 대신 책이 옵니다. 원고료 대신 책이 오니까 제가 이번 아카데미 기간에 월 세미나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책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책이 많이 올라와요. 예? 책이 많이 올라와요. 개간지니까 1년에 4번 오죠. 아니 몇십 건 옵니다. 예, 많이 한 30건 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돈만 원으로 치면 원고를 꽤 받는 건데. 자, 어쨌든 요 안내는 요것대로 오늘 우리 좋은 기회다 싶어서 시간을 내서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했던 얘기에 이어서 곧바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서론 없이 서론 생략하고 어제 했던 얘기에서 이어서 갑니다. 지금 우리가 후계 아틀란티스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부터 보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선조들은 기억력이 엄청났다. 전기 아틀란티스는 기억력이 엄청났다. 이게 특징이었잖아요. 특징이었고, 기억력은 엄청난 데 비해서 뭘 계산하거나 논리적인 개념을 사용하거나 이건 잘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볼 때, 제가 어제 잠깐 암시를 드렸지만 어차피 인류 발달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한테 재현되는 것이 원리라고 한다면 태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성인이 되기까지의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탄생과 발달사 속에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지 않다 그러면 유기이론적인 원칙이, 그죠? 무너지는 거죠.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아카시아 연대기에 나오는 이 무협지 같은 얘기들이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거나 실증할 방법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제일 간접적인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기가 명상해서 아카샤를 읽는 거지. 그런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불가능하고 그 다음 좋은 방법은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아카샤 연대기에서도 슈타이너가 조금만 더 친절했다면 아마 그걸 직접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의 발달 과정 속에서 비슷한 어떤 상태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 발그루프 발달 발달 단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칠판에다가 써놓고 하겠습니다. 몸, 혼, 영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일단 번역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거 저희 양평학교에서만 쓰는 번역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출판되고 나서부터 하기로 하고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럼 몸혼영이 있으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요거 세 개가 각각 광물성, 식물성, 동물성을 띠고 있는 어떤 이 힘들이 모여서 몸을 구성한다. 3단계. 제가 요거 가지고 다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요거의 조합이다. 요거의 조합인데 혼 쪽으로 들어가면 자아 하나 둘 셋 넷 요까지 하면 보통 사구성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소개드렸던 사구성체입니다. 사구성체인데 그 중에 요 세 개는 이미 아틀란티스 전 시대에 시기적으로 발달 과정이 다 끝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발달 과정이 끝난 애들은 그것이 물질적 형태를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운동 패턴이 이미 고정되고 바깥으로 확인될 수 있게끔 나왔다라고 봐서 체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지구기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지구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지구기의 신성은 자아잖아요. 그럼 이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패턴화가 완성이 안 됐죠. 그러니까 체를 안 붙이는 거예요. 근데 패턴화가 완성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어떤 걸 묘사할 때는 자체라는 말을 써버려요. 특히 물리적인 힘의 방향 같은 거로 지칭을 할 때는 체라는 개념을 써버립니다. 근데 또 다른 데에서는 자에는 체를 안 붙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관념적인 어떤 작용 부분에는 체를 안 붙이고 물리적인 힘의 성질로 얘기할 때는 자체라는 말을 써요. 요거 이제 구별해 주시고, 그럼 이거 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라고 하는 어떤 영적 힘이 얘들을 변형시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변형을 시키는 방식은 여기서는 요렇게 위로 발달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체가 이걸 받아가지고 가까이 있는 애들부터 차례로 변형시키는 겁니다. 즉 자아가 아스트라를 변형을 시켜버려요. 자하고 아스트라하고 화학적 결합을 한다. 화학적 결합을 하면 나타나는 어떤 마음 상태가 있는데 그 마음 상태를 감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각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아가 에테르를 변형시키겠죠. 자아가 에테르를 변형을 시켜버리면 요때 나타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오성혼이라고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아가 물체를, 자, 우리는 물체 그러면 자꾸 고정된 물건들만 떠올리잖아요. 고정된 물건들만 떠올리는데 고체, 액체, 기체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고체, 액체, 기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떠오르겠죠. 광물, 식물, 동물이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초에 액체니 기체니 이런 것도 있기 전에 뭉뚱그려진 상태로 뭔가 힘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딱딱한 고체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체라고도 액체라고도 기체라고도 할 수 없는 덩어리진 어떤 흐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습관적으로 딱딱한 물체 그러면 딱딱한 어떤 광물질 같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굳이 형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표상을 하려고 치면 차라리 저기 목성 토성을 감싸고 있는 가스 덩어리 같은 성운 같은 이런 걸 떠올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물체다. 이해가 되시죠? 물체인데
그럼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뭐겠습니까? 아직 분화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분화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이렇게 나눠놓고 겨울, 여름, 겨울이 제일 압축돼 있죠. 여름이 제일 분산돼 있죠. 봄은 압축에서 분산으로 가는 과정이고 가을은 분산해서 압축으로 오는 과정이잖아요. 요 힘의 성질을 이해해야 되거든. 그럼 겨울은 이렇게 될 테고 여름은 제가 이렇게 그냥 평면적으로 수평으로 썼지만 실제로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럼 이 압축도 사방으로 압축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요때가 물체 상태잖아. 그럼 물체 상태는 최대한의 종합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최대한의 종합이 이루어져 있는 물체 상태를 자아가 받아들이고 합의를 해내는 과정. 그러면 의식혼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걸 내용적으로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잖아요. 제일 분산돼 있잖아. 인간의 감정이, 여기는 감정이 없겠죠? 여기는 감정이랄 게 없어요. 너무 압축돼 있으니까. 분화가 안 돼 있으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다, 싫다. 오호 감정. 좋다, 싫다가 있으려면 나와 타인을 구별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쾌불쾌가 생겨야 돼요. 요런 분화가 일어나고 났어야 그 다음에 희로애락, 그 다음에 애오구 이런 감정의 분화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기운의 분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감정이 없어요. 여긴 다 뭉쳐져 있어서. 여기에서 살짝 분화가 일어나겠죠. 여기에서 많이 분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감정이 다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가지 안 되는 기초적인 감정에 충실할 때 우리는 이걸 의지가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좋다 싫다 이게 대표적인 좋은 거 싫은 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타고나죠. 왜냐하면 까르마가 기질에서 오거든요. 좋다 싫다에 대한 반응은 자기의 육체적인 유전적 성질하고 카르마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좋다 싫다를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의지라고 해요. 의지 감성 사고 중에서 슈타이너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 전부 의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 전부 감성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사고입니다. 슈타이너가 말하는 사고는 수학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직관력이나 형상인식 능력 이런 것들을 본질적인 사고라고 봅니다. 물론 수학과학적인 논리적인 어떤 추론 능력 이런 거, 판단 능력 이런 것도 사고의 영향을 받죠. 사고의 영향을 받는 거지 사고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의 영향을, 감성이 사고의 영향을 받으면 조금 더 이성적인 게 굴러간다. 그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학과학적인 그 자체가 영적인 거 아니잖아요.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물체는 감정이 거의 없고 이쪽은 제가 아까 말했던 의지적인 거 이런 게 강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1차 분화가 일어나면서 몸과 마음이 분리됐다 그랬잖아요. 여기 몸과 마음의 분리도 없고 여기는 몸과 마음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는 몸 원령의 분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는 홍과 영을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이 바로 홍과 영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홍과 영을 통합시킨다는 거에 실제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인간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영성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는 우리한테 무의식적으로 자각이 안 됐는데 자각하는 세대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각하는 세대들이. 그게 사실은 의식혼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에 실천적인 의미다. 네. 실천적인 의미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쪽은 의지 쪽이 강할 테고 그죠? 이쪽은 의지가 강할 테고 이쪽은 감성이 강할 거 아닙니까? 이쪽은 감성이 강할 거고 이쪽은 영적인 게 강한 데가 되겠죠. 예. 이쪽은 사실상 뭐라고 이름할 수 없이 다 뭉쳐져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굳이 말하자면 영적입니다. 요렇게 부분을 내는데 자아가 아스트랄을 받아들여서 아스트랄의 성질을 많이 띈 자아 의식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각혼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굉장히 감정적일 거 아닙니까?
예,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이쪽으로 가면 이게 알테로 쪽으로 좀 간다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퇴보하는 건가? 아니에요. 퇴보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제가 그 결론 판단 개념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전에 수없이 많이 분화되어 있었던 그 체험들을 이미 한번 추상화 한 거다. 그래서 어떤 언어든지 간에 언어를 구사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체험을 일반화하고 추상한 결론을 반복하고 있는 거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표현하는 순간 결론 벌써 내포돼 있다. 태도 벌써 내포돼 있다가 돼버리는 건데, 그럼 자, 이쪽의 의지 같은 경우, 자아가 말이야. 이쪽에 자아가 있는데, 자아가 처음에는 아스트랄하고 결합을 했어. 그 감정적이 됐어. 근데 얘하고 결합을 하면, 그럼 퇴행한단 말인가가 아니고요. 자, 잘 보세요. 이쪽이 이쪽보다 덜 분화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퇴행은 없어요. 이게 지금 발달 과정이기 때문에 퇴행 안 합니다. 그럼 새로운 차원에서, 예컨대 우리가 성인군자가 어린애하고 성격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게 성인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비유는 어디서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하고 성인군자하고 차이는 뭡니까? 성인군자는 겪어보고 나서 재통합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는 안 겪어봤기 때문에 순진난만하다는 거고, 천진난만하다는 거고, 그러나 아이는 내버려 두면 갈등과 욕망의 세계로 빠져들어갈 존재예요. 성인군자는 그 갈등과 욕망의 세계를 다 겪고, 다 이해하고, 다 내적으로 다룰 수 있고 통합해내면서 아이와 같은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럼 성인군자의 천진난만함과 아이의 천진난만함이 같냐 다르냐 하는 거예요. 다르죠, 당연히. 당연히 다르죠. 하나는 그거를 다 껴안고 새로운 차원의, 새 차원의 그 순수함으로 간 거고, 하나는 그 과정을 아직 못 겪은 거고. 그렇죠?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실제로 전과 후가 다른 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비슷하다고 해서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피상적인 현상적인 것만 관찰하는 거에 익숙한 이 프레임에서는 밖에 드러나는 현상이 비슷하면 비슷한 거라고 착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런 걸 전초오류라고 합니다. 전 단계와 초 단계를 구별 못한다. 전초오류라고 하는데, 모든 발달이 대칭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칭형은 옛날에 했던 것이 앞으로 반복되는데 새로운 차원으로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퇴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차원으로 에테르에 대해서 어떤 재조명, 재조작이 들어간다는 것은 뭘 뜻하겠는가? 얘는 분화되어 있고 얘는 훨씬 덜 분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개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학습 과정에서 새롭게 개념을 배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언어를 배웠을 때도 한번 개념화를 거쳤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 수많은 그 감각의 발달, 감각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 감성의 발달 과정을 또 겪잖아요. 예. 또 겪고 나서, 그러니까, 자, 여기가 보통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 때라고 보면, 7세부터 14세 때까지 거의 감각혼이 주도한단 말이에요. 첫 7년 동안. 그럼 여기서, 이게 사춘기 때까지 아닙니까? 발도르프 초급. 발도르프 초급은 감각혼이 다 지배해버리거든. 다 지배해버리는데, 그 전에 5세, 7세 사이에서 말 배우죠. 말 배울 때 벌써 일반화가 한번 일어났단 말이야, 요때. 그렇죠? 예. 일반화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일반화 추상화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몸의 신체적인 감각은 7살쯤 돼가지고 영구치가리 하면서 감각이 다시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몸이 바뀐 상태에서 또 새롭게 어떤 직관지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체험적 직관지들이 쭉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새로운 차원에서 감각 발달, 감성 발달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요렇게 막 또 어지럽게 분화되어 있는 이 감성들이 또 한 번 일반화, 추상화를 거친다. 또 한 번 일반화, 추상화를 거친다는 것은 뭐냐? 개념학습이 들어가는 거죠. 사회적인 개념학습이 들어가는 거죠. 수학 공식이 들어가고, 예, 사회 법칙을 배우고, 경제적인, 철학적인 개념들을 배우고, 예, 다시 한번
이제 사회적 의미의 개념학습, 논리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어떤 공식과 규칙과 논리적 절차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어떤 틀을 갖추는 거. 이 과정이 학습 과정이죠. 그 과정이 무르익는 게 오성원이잖아요. 그렇죠? 논리와 계산 아닙니까? 논리, 계산, 추론, 판단 이런 것들.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는 굉장히 자의적이고 감정적이고 막 변덕스럽고 이래요. 근데 얘는 굉장히 법칙적이고 보편적이고 이런 걸 추구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에테르 성격인 거야, 이게. 이해되시죠? 흩어져 있던 것을 다시 재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자아가 에테르를 다시 재조합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감각혼에서도 오성혼에서도 발달 과정에서는 어떤 힘의 편향이 일어납니다. 그럼 감각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퍼시, 엔티퍼시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심퍼시가 절대적으로 강해요. 심퍼시가 절대적으로 강합니다. 딴 데서 공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우리 학교는 동감이라고 그걸 용어로 쓰고 있는데, 동감 경향성이 절대적으로 강한데 당연하게도 심리적 편향을 띠고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이런 동감적 감정을 앞세울 때는 어제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편가르게 너무나 의지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예. 생기고 합리성을 띠기가 어려워요. 이 상태에서는. 반면에 넘어가면 사춘기 때부터 시작해서 반감이 갑자기 강화가 돼요. 사춘기 저항은 동감적 존재가 반감적 존재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떨림입니다. 그게 사춘기 때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평가받는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나가는 직업은 무엇인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돈을 벌까 못 벌까? 기타 등등등등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막 자기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어떤 틀에 맞추어서 자기를 규정하려고 하고 자기의 존재적인 정체성을 논리적으로 정의하려고 하고 이게 사춘기 애들이 겪는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심적인 혼란을 가져다 주는가? 옛날에는 이런 거 생각 안 했거든. 8살, 9살, 10살 때는 너 커서 뭐 될래 해도 뭐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축구선수 되지 뭐 그림 그리지 그거 6개월마다 바뀌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 그렇잖아요. 예. 한 달 만에 바뀌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 자기도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근데 중학교 2학년 4학년쯤 돼보세요. 내가 이러다 뭐가 되지? 사회적 실존적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이 앞으로 어떤 미상과 관계로 살아나갈 건가에 대해서 먼 미래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규정 지으려고 그래요. 규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왜? 오성원이 들어오거든. 막 밀고 들어오거든. 오성원이 밀고 들어오면 일반화 추상화를 해야 되거든. 패턴화, 정형화를 해야 되거든. 자기 자신을 패턴화, 정형화 하려고 하는 데에서. 근데 이렇게 패턴화, 정형화 하려고 하면 퍼스로부터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퍼스에 묶여있는 순간은 이 퍼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화잖아. 저 일반화, 정형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반감이 강화가 되면 그거 나름대로의 또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공감만 강할 때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반감만 강할 때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만약에 공감의 기초가 없는 반감 덩어리다. 그러면 엄청난 엘리트 범죄자가 될 겁니다. 심퍼시 능력으로부터 세상에 대한 쉽게 말해서 연민과 동정과 애정과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타인의 고통을 내가 이해하는 거는, 그죠? 내 고통과 타인의 고통을 이제 동감적으로 바라볼 수 있음으로써 타인을 이해하는 건데, 이거가 베이스가 약한 상태에서 논리 계산 합리만 가지고 소위 도덕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겠나? 안 되죠. 시대의 아픔에 무감한 인간.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인간. 그러니까 반사회적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반감만 극도로 발달돼도 반사회적이 돼버리고 동감만 극도로 발달돼도 사회 부적응자가 되게 돼요. 예. 어차피 두 개 다 필요합니다. 두 개 다 필요한데 이건 상충되는 힘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두 개를 종합시킨다고 하는 게 사실 아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모순된 채로 두 개를 껴안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둘 중에 한 개를 맹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한마디로 돈이 최고야. 인간은 뭐 감정이고 동감이고 나발이고 잡이고 자선이고 다 됐고 돈만 있으면 돼? 이거는 오성편향이겠죠. 예, 이런 식의 그것이 돈이 아니라 뭐 또 다른 뭐 학벌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계산과 권력의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은 반감편향일 겁니다. 오성편향일 거고 반감편향일 겁니다. 반면에 그게 아니고 그 반대 편향들은 뭐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예, 그냥 우리가 남이가 편향. 우리가 남이가 가지고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서 예, 인맥사회, 네트워크 사회, 학벌사회, 이 집단원 사회 이런 거 만드는 거.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왕년에 내가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내가 어디 출신인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다 유치한 거죠. 내 소속이 어딘데 집단원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동감편향인 거죠. 동감편향. 근데 동감편향도 반감편향도 결코 성숙한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숙한 캐릭터는 결국 이것이 종합된 캐릭터라야 될 텐데 그 종합 캐릭터는 내용적으로는 자아가 물체를 재조작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퇴행이 아닌 발전적 역순행, 역행이라고 보면 이쪽이 통합이면 이쪽도 더 통합이잖아요. 더 통합력이 커지는 어떤 기운을 자아가 받아들이고 내면화할 수 있게 되면 동감반감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동감반감을 하나로 묶는다.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이분법적인 논리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서 통일해낸다는 거거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령 하나만 예를 든다면 성과 악의 문제. 우리는 사회에서 해라 하지 마라고 하는 금기규율과 규범을 가지고 이분법적 선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의식혼들은 그런 선악의식을 안 가진다는 거야. 아, 그건 이분법이네. 선택하는 순간 한쪽을 배제하는 거네. 선택하는 순간 동감편향이든지 반감편향에 편에 서게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시키는 대로 선택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일종의 통합 논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도덕 기준을 세우는 거지. 그래서 슈타이너는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모방과 권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자기 내적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그 능력을 갖출 수 있으려면 자아가 물체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재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자아가 아스트랄을 재조명하고 감각혼, 자아가 에테르를 수용하면서 재조명하고 오성혼, 자아가 물체를 재조명하면 의식혼, 이렇게 된다. 이 내용적 관계를 이해해야지 요거 9단계 해놓고 외워봤자 소용없다. 이거 9단계 해놓고 외우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자, 요거 이해되셨으면 요 위에도 하나, 둘, 세 개 단계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생략해도 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여기가 아니라서 아무도 여기가 아니라서 요거 얘기하면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요거 얘기하면 뭔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와요. 예, 감이 안 오지만 그래도 그냥 적어 놓겠습니다. 마나스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 마나스입니다. 제가 명사로 적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붓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기로는 영적 자아, 생명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붓기에 왜 생명영이 들어가 있을까요? 요 세 개 중에서 생명과 관련된 건 뭔가요? 에테르죠. 여기 에테르 변형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의 어떤 영이 의식혼이 되면 의식이 도약해버리거든요. 원래 실제 물질 세계에서도 그렇고 정신적 관념적 세계에서도 그렇고 종합이 일어나면 도약이 일어납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종합이 일어나면 도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옹고지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옹고, 옛것을 푹 익혀가지고 그러면 새 것이 나온다. 이게 종합이 있으면 도약이 있다 이 말이죠. 진화가 일어나는 일반 원리입니다. 서양에서는 흔히들 거인의 어깨라는 표현을 쓰죠. 당대 중요한 사람들 거를 다 통합해내야 그 다음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사상가들은 자기 전 단계의 모든 거인들하고 다 대결합니다. 한마디로 대사상가들은 호로 자식들입니다. 맞잖아요. 완전 깡패죠. 예, 당대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규범적인 것들을 다 깨부시고, 예, 물론 나중에는 다시 수용하고 통합하고 하지만 이게 여기에 정립하는 거로 가기까지 깨부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상가들은 욕 들으면서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그냥 저를 그렇게 위안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 자,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우리의 의식이 아스트랄 에테르 물체를 재수용하는 과정에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아스트랄, 요것도 에테르, 요것도 물체를 재수용하는 과정이겠죠.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이 단계에서는 형상인식 능력이 극대화된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 형상인식 능력이 어디서 극대화되는가 하면 감각혼에서 극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특히 미술 음악 중에서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미술부터 해야 돼요. 조형 미술 음악 중에서는 뭐부터 해야 될까? 조형부터 해야 돼요. 조형 미술 음악 이게 발달 순서가 있습니다. 예. 발달 순서 요때가 요때하고 비슷해요. 근데 다만 차이는 요때는 마음이고 요때는 영이라는 거죠. 의식혼의 종합작용에 의해서 차원이 한 단계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재조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적 인식이 여기에서는 발달하고 여기에는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고 요거는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때의 인스퍼레이션이 요거의 또 변형인 거죠. 요거의 변형이라서 이제는 언어적 차원, 언어는 사회적이고 오성적인 거예요. 이걸 넘어선 일반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걸 넘어선 일반화가 가능해지면 그걸 뭐라고 하나? 신의 섭리가 뭔지 안다. 신의 뜻이 뭔지 안다. 세상의 흐름만 딱 봐도 지금 신이 원하는 바가 뭐다. 시대령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그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흩어져 있는 세계의 현상들을 초언어적인 수준에서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대정신을 이해하는 거죠. 그걸 두고 계시적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스퍼레이션. 실제 계시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의미는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스퍼레이션 능력, 계시적 능력이 뛰어나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가면 뭐 또 이제 여기는 뭐 이제 신으로 가는 입구죠. 신인이 탄생하는 거죠. 한 번의 종합이 또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거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식 능력이에요. 그걸 인투이션이라고 합니다. 직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서는 이 직관이라고 하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그냥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압니다. 천리안입니다. 이런 거죠. 이것저것 따질 거 없고 그냥 다 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거는 은감생시 우리는 이번 생에서는 저 틀렸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이번 생에서는 우리는 이런 건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의 이번 생의 현실적인 목적은 요거라도 벗어나자. 조금 수준 되는 사람들은 요거까지 어떻게 한번 해보자. 좀. 이 정도만 돼도 세계 평화가 온다. 이 정도만 돼도 세계 평화가 온다. 그거를 현실적 목표로 해서 아카샤 연대기에 나오는 제가 시간이 오버가 돼서 뒤에 또 마틴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시기도 해서 끌지를 못하겠습니다. 아카샤 연대기 지금 진도는 못 나갔는데 또 못 나갔네.
근데 깔아놔야 돼요. 이런 이해들을 깔아놔야 쭉쭉쭉쭉 달릴 수가 있어요. 달릴 수가 있고, 요 뒤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거를 염두에 계속 두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부터 나오는 무협지 같은 스토리들은 전부 우리의 일상 속에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정 속에서 다 확인해야 된다. 그래야지 소위 인류와 지구의 발달사가 어떻게 아이들의 반복되는가, 또 당장 나의 삶에 반복됐는가 하는 거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